여류 시조시인 황진이. 5번째 이야기. 아버지가 진인의 집에 오지 않는 것은 어머니와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딸 자식인 진이와의 신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진이에게 거문고에 손대지 말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진이는 거문고를 너무나 치고 싶어서 아버지의 부탁을 번번이 어기고 거문고 연주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진이를 보고 신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이는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살포시 잠이 들었습니다. 팔베개를 하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포시 잠이 든 잠결 속으로 창밖에서 우는 귀뚜라미 소리처럼 가을 바람이 부는 소리,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 즉 가을 바람에 지는 잎 소리가 들립니다. 가을 바람에 지는 잎의 소리는 혹시 아버지의 신발 끄는 소리인가 하여 진이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이가 아버지를 기다리며 그렇게 뒤척이는 사이에 달은 벌써 서산으로 넘어가고 삼경 밤중입니다. 하담 선생의 시조 마음이 어린 훈이에 하답하려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시조 한 수를 지어 응답합니다. 진이는 10여 년 전 경험했던 그때의 자기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서 시조를 새로 지었습니다. 진이가 화답하는 시조는 내 언제 신의 없어 입니다. 내 언제 신이 없어 님을 언제 속였간데 월침 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없네. 주풍에 지는 입소리야 낸들 어이하리요. 진이는 그렇게 달이 서산으로 넘어간 한밤중에 지금은 시인답게 월침 삼경 달이 넘어간 한밤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이는 방금 지은 시조 내 언제 신이 없으를 화담 선생이 보기 전에 고칠 곳은 없는가 하고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초장은 내가 언제 신용을 잃고 님을 언제 속였다고 입니다. 중장은 달이 넘어간 한밤중인데 그때까지 님은 나를 찾아올 기척이 없습니다. 종장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에도 님의 소리인가 기다리는 내 마음 어쩌면 좋습니까? 입니다. 진이는 시조 글을 조용조용 풀어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진이는 이렇게 내 언제 신이 없으를 살펴보고는 자신감이 생겼는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내고는 화담 선생 앞에서 시조창을 시작합니다. 그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화담 선생은 진이의 고운 노래를 들으며 명월이 아무리 세 가지의 소리에 뛰어난 천재라고 하지만 이렇게 시조 창작에도 뛰어난 시인이요 문장가인 줄은 내 미처 몰랐구나 라고 속으로 크게 감탄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진이는 입만 벌리고 있는 화담 선생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란다. 시조짓기는 3장 6구라는 시조의 틀 속에 지연이의 생각과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내 언제 신이 없어 는 내가 그동안 읽어본 수많은 시조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절기절품, 뛰어난 솜씨로 빚은 훌륭한 작품이로다.
화담 선생은 진이의 시조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선생님, 지나친 칭찬을 해주시니 소녀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진이는 속으로는 은근히 자신감을 갖고 있었지만 대문장가인 화담 선생의 칭찬까지 받고 보니 부끄러운 생각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아니야, 지나친 칭찬이 아니라 그만한 문장가라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겠구나. 화담 선생의 말로는 머지않은 장래에 진이도 송도의 3절이 되겠다고 예언까지 합니다. 화담 선생이 말하는 송도의 3절이란 송도에는 귀하고 유명한 세 개의 존재가 있는데 그 하나는 박연폭포요. 그들은 서화담 자신이고 황진이도 장차 송도의 3절로 꼽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명호가 어서 효도원으로 가자. 진이는 기생 명호기와 후원자 이생원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진이는 명호기와 함께 오늘 효도원에서 위문 공연을 하기 위해 그렇게 길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진이가 찾아가는 효도원에는 20명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할머니들은 대개가 젊어서는 기생 노릇을 하던 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기생 태물입니다. 기생이란 춤과 노래와 기악 같은 풍류로 여러 잔치마당에서 흥을 돋고 사람들을 신명나게 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여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원래 기생이란 이름이 시작된 것은 옛날 신라의 원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신라의 화랑은 젊은 남자들로만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랑도가 생기기 그 전부터 원화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라에서 화랑도가 생기기 이전에 있던 처녀들로 조직된 여자단체를 원화라고 합니다. 원화들은 조선시대의 기생들처럼 이름난 산천이나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풍류를 즐기던 젊은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기생들을 관청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 관청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관기라고도 부르는 이들은 의녀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옷이나 이부자리를 만드는 등 재봉을 담당하기도 했으나 대개는 기악과 노래 같은 풍류로 사람들의 신명을 돋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녀들을 풍류기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류기생을 제일 많이 길러낸 임금이 연산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전국에서 젊은 여자들을 뽑아 올려 기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한양 근처에서 살고 있는 기생의 수만도 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궁궐 안에 살고 있는 기생만 해도 3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연산군이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중종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서 풍월 기생들을 궁궐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렇게 궁궐에서 쫓겨난 기생들은 지방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송도로 찾아와서 사는 기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들은 관청에서 길러낼 때 기악 공부는 물론이고 가곡과 춤, 글씨와 그림, 문학 등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가곡과 춤은 물론이고 글씨와 목화를 치는 솜씨가 학자 문인들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진이와 매창과 명옥이 같은 이름난 기생들은 시조문학으로도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기악, 연주와 문학 장작의 수준이 높아야 명기라는 명예로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재주가 많은 젊은 명기들은 풍류랑들과 어울려서 같이 시조를 짓고 수묵화도 그리며 풍류를 즐기면서
잘 살았습니다. 풍류랑들은 이런 명기들이 시조 풍호를 짓는다 해서 풍을꽃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풍을꽃이라는 명예로운 대우를 받던 명기들도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휘어지고 예쁘던 얼굴에는 주름살이 자글자글 생겨납니다. 명기도 그렇게 나이가 들면 풍류랑의 발길은 뚝 끊어집니다. 풍류랑이 찾아오지 않으면 제 아무리 이름 높은 명기라고 해도 기생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기생의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을 기생태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생태물이 된 태기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기생은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서 살아왔기 때문에 태기들은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진이는 이런 태기들을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살게 하려고 또 그들의 남은 삶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효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진이가 만든 효도원은 한양의 부자 이생원의 돈으로 만든 태기들의 양로원입니다. 이보시오 이생원, 내기는 내기니까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소? 진이는 이생원의 코앞에 손을 내밉니다. 내기는 무슨 내기? 이생원은 진이와 약속을 잊었는지 시치미를 뗍니다. 천마산 지족선사를 파괴시키면 이 명월이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소? 진이는 그때 이생원에게 받은 약속 문서를 그의 눈앞에 꺼내 보이며 그 약속을 지키라고 다지릅니다. 나 이거야 원. 사내 대장부가 약속을 했으니 한 입으로 두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생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지 몹시 딱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생원, 장부 일원은 중천금이란 말을 알고 있지요? 진이의 말은 대장부가 약속한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장부 일원은 중천금이라. 이생원은 글줄이나 읽었노라고 뽐내면서 일구이연은 이부지자라는 말도 모르시오? 진이가 말하는 일구이연은 이부지자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사람은 애비가 둘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두 사람이라니 이런 험악한 욕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남의 집안을 무시하는 매우 모욕적인 욕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막대게 자란 후레아들이라는 욕설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진이의 입에서 또 어떤 험악한 욕설이 더 쏟아져 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생원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명월이 어서 소원이나 말해보게. 내 그 소원을 약속대로 들어줌세. 이생원은 명월이의 소원을 당장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내 소원은 두 가지요. 진이는 선비의 체면도 버린 채 아녀자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이생원의 풀이 죽은 못난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기쁨과 즐거움까지 느껴집니다. 두 가지씩이나? 이생원은 정말 어이가 없는지 기운이 쏙 빠져 있습니다. 우선 첫째 소원은 쌀 300석을 내가 받는 것이요. 아니, 심청이가 남경 상인들로부터 받아낸 공양미도 아니고 쌀 300석은 받아 무엇에 쓰려는 것인가? 심청이는 오직 자기 아버지 한 사람만을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받았지만 이 명월이는 수십 명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쌀 300석을 요구하는 것이요. 진이는 일이 자기의 계획대로 잘 풀려나가자 기세가 대단해집니다. 아무튼 명월이가 그 쌀을 무엇에 쓸 것인지 그 내용이나 알고서 300석을 주겠네. 이생원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이기 때문에
쌀 300승을 내놓는 것쯤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에 그 쌀을 쓰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다고 이생원은 말합니다. 사실은 오갈 데 없는 불쌍한 태기들을 위해서 네가 양농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진이는 이런 말도 덧붙여서 합니다. 그렇게 오갈 데 없이 불쌍하게 된 태기들도 젊어서 예쁠 때는 문남자들이 찾아와 놀이개처럼 혹은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희롱을 하다가 그들이 늙어서 쓸모가 없으니까 고장난 장난감처럼 버린 것이 바로 기생태물인 태기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런 태기가 되겠지요. 그런 말 하는 진이의 눈에 그렁그렁한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쌀 300석을 쾌히 내놓겠네. 그런데 또 하나의 소원이란 무엇인가? 이생원은 진이의 두 번째 소원이 더 궁금한 모양입니다. 또 하나의 소원은 무엇인고 하니 이생원께서 내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요. 아니,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니. 그럼 내가 명월이를 보살펴주고 또 심부름까지 하라는 말인가? 이생원은 시중이라는 말이 듣기에 매우 언짢은 것 같습니다. 이생원은 시중이란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도 놀고 먹는 기생의 기둥서방이 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풍류랑이라고 뽐내는 자기에게 기생의 시중을 들어달라니 대장부의 체면에 영 내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생원님, 시중이란 말이 그렇게 듣기 싫으면 나를 뒤에서 도와주는 후원자로 합시다. 후원자라면 듣기도 좋고 뜻도 좋구려. 내가 효도원을 운영하려면 계속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십 명을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고 또 병수발을 해주려면 적은 돈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야 그렇겠지.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계속 이생원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명월이 돈줄을 잡을 때까지만 나를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진이가 이생원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나올 만한 사람을 교섭해서 진이에게 연결시켜주는 활동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원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을 찾아서 명월이에게 연결을 시켜주면 된다는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아무튼 이 명월이가 쌀 300석만 더 벌 수 있게 섭외를 시켜준다면 이생원님은 그날로 내게서 풀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월이의 두 번째 소원도 내가 들어주지. 꼭 쌀 300석을 벌 때까지만 내가 명월이의 후원자 노릇을 하는 것일세. 이생원은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 모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명월이 비록 치마를 입은 여자이지만 약속 하나만은 대장부 남자보다도 더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진이와 이생원은 또 하나의 약속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진이를 따라 명옥이와 이생원이 찾아간 효도원에는 기생태물인 태기 할머니들이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그들 세 사람을 친정집 조카라도 되는 것처럼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 효도원의 원장으로 있는 참모는 진이를 친정에 찾아온 친딸처럼 늙은 가슴에 꼭 보듬어 안고 진이의 등을 토닥입니다. 우리 진랑이 참으로 장하여라. 진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 참모는 몇 년 동안 혼자서 쓸쓸하게 살았습니다. 참모는 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참모로 들어와 애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키워준 젖 어머니와도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진이가 이번에 효도원을 차려놓고 양농원의 문을 열면서
친어머니와도 같으신 참모를 효도원 원장으로 모셔왔습니다. 효도원의 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특별하게 하는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여 명의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생활 필수품 등 책임을 지고 관리할 사람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참모를 효도원의 원장으로 모신 것입니다. 원장님 밑에는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심부름도 하는 여자 하인이 3사람이나 딸려 있습니다. 효도원의 넓은 대충마루에는 잔치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할머니들이 맛있게 드신 뒤에 명옥의 시조창으로 첫 번째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조의 제목은 꿈에 뵈는 님입니다. 시조 꿈에 뵈는 님이는 명옥이가 기생으로 있으면서 경험한 기생의 생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의 사랑을 노래한 시조입니다. 명옥이는 고수장단에 맞추어 시조창을 합니다. 꿈에 뵈는 님이 신이 없다 하건만 담담히 그리울 제 꿈 아니면 어이베리. 저 니마 꿈이라 말고 자로자로 배시소. 얼쑤 그렇지 라는 추임새와 북장단에 맞추어서 명옥이의 시조창은 애를 끊는 소리로 이어나갔습니다. 기녀의 사랑이란 대개가 부인이 있는 남의 남자와 나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녀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유부남이기 때문에 보고 싶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없고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남자가 제 발로 찾아오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의가 없다고 남자가 돌아져서 발길을 끊는다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 기생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혼자만 애를 태우며 하는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기다리고 오지 않으면 혹시 내게서 마음이 떠나셨나요? 하고 애를 끓이는 애달픈 것이 기생의 짝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알뜰살뜰히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울 때 꿈을 꾸게 됩니다. 만일 꿈이 아니라면 알뜰살뜰한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 뵙겠습니까? 저 니마 꿈이라도 좋으니 자주자주 뵈시옵소서. 그런데 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면 신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가 없다고 하여도 현실에서는 사랑하는 그리운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으니 꿈에라도 자주자주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명옥이는 시조 꿈에 뵈는 님이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명옥이의 시조창을 듣는 할머니들은 눈물을 철철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기생태물 할머니들도 니미의 시조와 같은 짝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할머니들은 그때의 가슴 졸임과 눈물겨웠던 짝사랑을 생각하며 그렇게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생원의 종친인 왕의 친척인 이창곤을 찾아갔습니다. 이창곤의 호는 벽계수입니다. 벽계수란 산골에서 맑고 푸른 물이 급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말합니다. 왕족인 이창곤은 그의 호처럼 성질이 무척 급합니다. 그리고 푸른 바위돌처럼 엄숙하고 무겁게 보입니다. 그의 행동은 왕족답게 매우 거만하고 점잖은 몸가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학식도 매우 높은 선비라고들 말합니다. 아재는 듣자하니 송도기생 명월이의 시중을 들고 있다던데 그 말이 참말이요? 이창곤의 삼종숙 구촌 아저씨인 이생원을 그는 삼당숙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아재라고 낮춤말로 부릅니다. 조카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냐면 이생원은 이창군으로부터 지금까지 탕숙 아저씨란 칭호를 듣다가 아재라고 불리니 듣기가 매우 거북합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종친인 아재가 기생년 수발이나 든다는 말이요. 종친들 얼굴에 먹칠 좀 작작하시오. 이창고는 그동안 이생원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터라 더 험악한 말을 해주려다가 그쯤에서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명오리를 천한 기생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음악과 무용은 물론 서화와 문학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어 그녀를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다고들 한다니까. 이생원은 이창곤의 눈치를 살피며 진여의 자랑을 슬슬 늘어놓습니다. 아, 듣기 싫어요. 계집이 문학을 알면 얼마나 알겠소. 이창곤은 자기가 학식도 매우 높으며 또 자신이 대문장가로 소문이 자자하니까 명오리의 문학 실력이 아무래도 자기의 발 뒤꿈치나 따라오겠느냐. 그드름을 피우며 이생원의 말은 듣지도 않고 전적으로 무시를 합니다. 조카, 화담 서경덕 선생의 문장력은 알고 있지? 이생원이 아무리 진여의 실력을 말해도 이창곤이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결국 그는 화담 선생의 문장력까지 들고 나옵니다. 그야 물론 화담 선생의 문장력이야 우리 조선에서 어뜸이 아닙니까? 이창곤도 화담의 실력만은 인정합니다. 그래, 그렇지. 그런데 명오리가 하담 선생의 버금가는 문장가라고 송도 바닥에는 소문이 짱 났다니까. 아재가 이제는 명오리에게 홀딱 반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군요. 참으로 딱도합니다. 이창구는 아무래도 이생원이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헛개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뭇 사내들이 조카님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도 막상 명오리를 한번 보기만 하면 그만 반하고 만다니까. 사내가 오죽 못났으면 계집을 한번 보고 반합니까? 이 벽계수는 10번을 보아도 명오리에게 절대로 반하지 않습니다. 조카, 내 말을 믿어주시게. 10년 동안 벽만 보고 불도를 닦아 생불이라고 대중의 존경을 받던 지족선사도 명오리를 한번 보고는 홀랑 반해서 그날로 파괴성이 되었다니까. 이생원은 벽계수 앞에 마지막 수단으로 지족선사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지족선사는 파괴성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벽계수는 절대로 명오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카, 조카님의 의지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나하고 내기를 할까? 이생원의 작전에 이창고는 말려들고 있습니다. 그는 벽계수의 고집이 너무 세어 조금도 융통성이 없는 고집불통을 노리고 찾아왔는데 그 작전 계획이 정통으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내기요? 조카님이 명오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조카님께 쌀 300석을 주고 그와 반대로 조카님이 명오리에게 반하면 조카님이 내게 쌀 300석을 주겠다는 내기 말이세. 좋아요. 그런 내기라면 얼마든지 합시다. 이창고는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이생원의 내기에 선뜻 응했습니다. 벽계수는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며 내기 문서를 만듭니다. 그는 쌀 300석이 공짜로 생겨서 만족스럽다는 표정입니다. 명월이는 이생원이 벽계수에게 받아온 내기 문서를 보고 대뜸 벽계수로 하여금 고려의 옛서울 송도로 구경을 오도록 하라고 이생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하여 벽계수는 새벽에 한양을 떠나왔는데 밤이 되어서야 송도에 이르렀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 밤입니다. 나귀를 타고 온 벽계수는 휘영청 밝은 달밤에 마늘대에 이르렀습니다. 마늘대는 옛 고려 왕조의 궁궐터입니다.
그런데 화려하던 고려의 궁궐은 무너지고 그 터에는 축대와 주춧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가을 풀벌레의 울음소리가 가늘고 애처롭게 들려옵니다. 벽계수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고려의 중신 야은 길재가 지었다는 시조 500년 도읍지를 입속으로 엎조려 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았으니 산천은 오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벽계수가 이렇게 고려의 예정에 젖어 있을 때 명월이 곱게 단장을 하고 벽계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살며시 나타난 명월은 선녀보다 더 예뻐 보였습니다. 벽계수의 눈에도 자기가 생전 처음으로 보는 천하제일의 미인입니다. 과연 진이의 둥글고 예쁜 얼굴이 환하게 밝은 보름달과 같습니다. 명월이의 얼굴과 몸맵시가 너무나 아름답고 눈부셔서 벽계수는 입만 헤헤 벌리고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벽계수가 그렇게 멍청하게 나귀 뒤에 앉아 있을 때 명월이는 나귀의 말 꽃비를 잡아들고 낭낭한 목소리로 시조를 노래합니다. 정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 한데 쉬어간들 어떠리. 정산리 벽계수하는 진이가 만월대로 벽계수를 찾아오면서 방금 전에 지은 시조입니다. 시조 속에 담긴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푸른 산속의 벽계수야 산골의 시냇물처럼 빨리 흘러간다고 자랑 마라. 한번 푸른 바다로 흘러가면 이 산골로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니 밝은 달이 빈산에 가득 차 있으니 이곳에서 쉬어가는 것이 어떠리. 대문장가라고 자랑하는 벽계수가 이 시조의 뜻을 몰라보겠습니까? 명월이는 듣던 대로 뛰어난 문장가이며 아름다운 미인이로다. 명월이의 뛰어난 시조 문장과 그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은 벽계수는 넋을 잃은 채 멍청하게 있다가 나귀 등에서 땅바닥으로 나뒹굴어 졌습니다.